만약에요, 내 돈의 가치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확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 돈 갖고 나가는 거 막으려고 거대한 금융 족쇄를 채운다거나 2026년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좀 살벌한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세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대한 경제 흐름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국 원화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또 프랑스는 부자들과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시 싱가포르의 진짜 속사정은 뭔지, 오늘 이 심층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가요. 언뜻 보면 다 다른 문제 같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비용 저성장 시대.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국가랑 개인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뭐랄까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존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 뉴스 요약이 아니고요. 그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각국의 진짜 전략, 그리고 그게 여러분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한국 원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만 보면 원화가 휴지 조각 된다는 말이 거의 뭐 밈처럼 번지고 있어요.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한데 이게 그냥 공포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하나요? 그런 자극적인 말들은 좀 걸러들일 필요는 있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 배경 데이터를 보면 사실 상황이 꽤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아, 정말요? 이럴 때일수록 제일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 하는데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실질, 실효, 환율이요? 아,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우리가 그냥 아는 달러 환율이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원화의 종합 건강검진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건강검진 성적표? 네, 단순히 미국 달러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전 세계 64개 주요 국가 통화 가치랑 물가 변동까지 싹 다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돈의 진짜 힘, 실제 구매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해외 직구하거나 여행 갈 때 우리가 진짜 체감하는 돈의 가치 뭐 그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종합국력 성적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성적표가 지금 어떻다는 건가요? 최근 BIS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이 수치가 89.09까지 떨어졌습니다. 89.09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8월 이후 무려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기준이 100인데 그것보다 한참 낮으니까 우리 돈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죠. 16년 만에 최저치. 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BIS가 집계하는 64개국 중에서요. 원화보다 이 실질 가치가 낮은 통화는 일본 엔화랑 중국 위안화 딱 2개뿐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64개국 중에 뒤에서 3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축구 랭킹도 아니고 보통 나라 경제가 이 정도면 IMF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인 자본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 보면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데이터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그게 과거 위기랑 지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번 원화 약세의 주범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국인들입니다. 내국인이요? 네, 소위 서학개미 엑소더스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한국인들이 스스로 원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사들이는 현상이 정말 이례적인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들이 아무리 판다고 해도 나라 전체 환율을 흔들 정도가 되나요? 규모가 그렇게 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 1월 딱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금액이 23억 6천만 달러. 23억 달러요? 네. 거의 3조 원에 육박해요. 이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데 더 놀라운 건 지난 15년간의 연평균 순매수액의 거의 7배에 달하는 돈이 단 한 달 만에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7배요. 이건 그냥 몇몇 투자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화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뭐랄까 집단 불신임 투표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이한 핑퐁 게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핑퐁 게임이요? 네, 정부는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을 것 같으니까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시장에 팔죠.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정부 덕분에 달러가 싸졌네. 지금이 미국 주식 살 기회다. 이러면서 그 달러를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와, 정부가 환율을 막으려고 달러를 풀면 국민이 그 달러를 주어서 해외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팀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2024년 12월에 그 비상계엄 사태요. 아, 이게 해외 투자자들한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무슨 재벌 지배구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라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어진 점도 불안감을 키웠고요. 그럼 경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GDP 대비 100%가 넘는 가계부채랑 그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금리를 따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금리 차이가 2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고 돈은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가죠.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제가 무너지고 그냥 두자니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것 같고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요? 진짜 1,500원이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UBS 같은 곳에서는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달러 사는 걸 좀 줄이고 조선업 수주 대금이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1,300원대에서 안정될 거다 이런 낙관론을 내놓고요. 네. 반면에 JP모건 같은 곳은 훨씬 비관적이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잠재 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원화 약세가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 1,400원 심지어 1,500원대가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도 경고하죠. 그럼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원화가 예전만큼 힘이 세지 않다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돈 더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내는 거랑 같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정부 의도랑은 다르게 개인들이 각자 도생을 위해 달러 자산을 찾아 떠나는 거군요. 이 자본의 탈출이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고요? 네, 프랑스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자본의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세금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좌파 연합이 그 유명한 불평등 정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른바 주크만세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주크만세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주 급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진 최상위 부자들한테 매년 자산의 2%를 부유세로 걷자는 거였죠. 매년 2%요? 네, 만약 통과됐다면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걸로 수산됐습니다. 와, 30조 원. 어마어마한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중도 우파는 물론이고 극우 정당까지 힘을 합쳐서 막아냈어요. 그때 예산장관이 의회에서 한 말이 이 논쟁의 핵심을 보여주는데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조세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한마디로 부자들 세금 더 걷었다간 다 해외로 도망가서 프랑스 경제가 무너질 거다 이런 공포가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공포가 정치권을 지배한 거죠. 그럼 프랑스는 부자 증세를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어떤 거죠? 들어오는 건 안 막는데 나가는 건 아주 어렵게 만들겠다. 바로 출국세, 엑시텍스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출국세요? 공항에서 내는 세금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 살던 부자가 세금이 더 싼 스위스나 UAE 같은 곳으로 이주할 때요.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대해서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매기는 제도예요. 근데 이걸 유예받으려면 희회에서도 일정 기간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감시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시 15년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겁니다. 15년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건 거의 금융 노예 계약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 내 돈으로 투자했는데 나라를 떠났다고 해서 15년 동안 정부 허락 받고 팔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2026년에 당신이 프랑스를 떠난다고 치면 2041년이 되기 전에 예전에 사뒀던 LVM의 주식을 판다. 그럼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프랑스 정부에 소급해서 내야 하는 거예요. 와, 사실상 금융 족쇄죠. 15년 동안 당신 자산을 꽁꽁 묶어두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미 부의 대이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그 헨리앤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 보고서를 보면요. 프랑스는 2025년에만 약 800명의 백만장자가 순유출될 걸로 예상돼요. 유럽 대륙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스위스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가 글로벌 부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아, UAE요? 네, UAE는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9,800명의 백만장자가 순유입될 걸로 전망돼요. 프랑스에서 나가는 부자의 10배가 넘는 수가 UAE로 몰려드는 거죠. 프랑스가 부자들 잡으려고 금융족쇄까지 채우는 동안 그 부자들이 향하는 곳이 아시아랑 중동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막상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시아의 대표 부자 도시인 싱가포르는 살인적인 월세 때문에 다들 탈출한다고 난리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부자들은 들어가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일의 핵심이에요. 일단 팩트부터 체크해보면 월세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싱가포르 주택 임대료가 50% 넘게 폭등했던 건 사실입니다. 50%요? 네. 지금 온라인에 떠도는 대부분의 싱가포르 몰락설은 그때의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에 기반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좀 다뤄졌나요? 네,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트 타임스 같은 곳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4년에는 임대료가 오히려 1.9% 하락했고요. 2025년 1분기에는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가 작정하고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된 거죠. 결론적으로 미친 폭등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살기 힘들어서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엑소더스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떠나고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는가 이겁니다. 주로 떠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주거 지원이 끊기거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서구권의 전문직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의 총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인구가 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떠나는 서구권 인력의 빈자리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의 신흥 부유층과 최상위 기술 인력들이 무서운 속도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싱가포르의 몰락이 아니라 거주민의 교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거주민의 교체. 그러니까 도시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마치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서 기존 세입자가 월세 못 견디고 나가면 그보다 돈이 더 많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도시는 점점 더 비싸고 화려해지는데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국적과 계층이 완전히 물갈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점점 더 서구화된 국제도시에서 아시아 부자들의 허브도시로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몰락이 아니라 교체라는 틀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자국민들은요? 외국인 부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물가를 다 올려놓는데 싱가포르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생활비 압박을 어떻게 견디나요?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싱가포르의 모델의 핵심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즉 돈을 풀어서 자국민의 불만을 아주 정교하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돈을 푼다고요? 네, 2026년 예산안에 발표된 생활비 지원 패키지가 대표적인 사례죠. 현금을 직접 꽂아준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 세금일 텐데 괜찮은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비판이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걸 계산된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모든 싱가포르 국적 가구에 약 80만 원 상당의 CDC 바우처를 뿌리고요. 와, 또 공공주택에 사는 서민 가구에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대폭 깎아주는 유세이블 리베이트를 줍니다. 이걸로도 부족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현금을 그냥 계좌에 바로 쏴주기까지 합니다. 그냥 계좌에 바로요? 정말 화끈하네요. 네, 이 정책의 핵심은 이 모든 혜택이 오직 싱가포르 국적자에게만 집중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빼고요. 그렇죠.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외국인 세입자는 폭등한 공과금을 다 내야 하지만 싱가포르 집주인은 정부 지원금으로 그걸 상쇄하는 구조죠. 외국인과 자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격차를 의도적으로 벌려서 자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아주 영리하고 차가운 전략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리해보니까 한국은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고 프랑스는 자본 통제로 부자들 이탈을 막으려 하고 싱가포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군요. 들어보니 정말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오늘 분석한 보고서들의 결론은 단순히 자산을 다변화하라는 교과서적인 조언을 넘어섭니다. 한국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는 자국민조차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열렸고요.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법으로 자본의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적에 따라 다른 세상을 제공하고 있죠. 네. 이 세 가지 현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내 자산의 국적을 한국이라는 단일 바구니에만 담아두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 리스크에 내 모든 걸 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우리는 여러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본은 세금이 무거운 프랑스를 떠나 UAE로 향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부는 싱가포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다음 10년의 성장을 이끌 곳은 과연 어디일지, 모두가 정답처럼 말하는 미국이라는 선택지를 넘어 당신이 발견한 제3의 대륙은 어디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립니다.